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TV 토론이 대권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차전 토론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는 시작도 전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발언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될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최재형 후보, 오늘은 중국발 입국을 차단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왜 지금 그런 말을 했을까요? 캠프 상황실장 김영우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공정을 외칩니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들 앞다투어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내놓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 정책, 이 공정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년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꼭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그리고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소식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900년 이후에 출생자에겐 친일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긴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과 김원웅 광복회장 찬반 의견 들어볼 텐데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3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20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2주 만에 또 1400명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죠. 네, 그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요. 아마 내일 모레부터 확진자 통계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휴가객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수도권 확산이 다시 심해지는 것 아닌지 방역 당국이 걱정이 큽니다. 큰 걱정입니다. 네, 때문에 휴가객들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상행선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했는데, 네. 여기서 11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 등을 분석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사와 백신 관련 회의를 하고 온 대표단 들어왔어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모더나사는 일방적으로 8월 도입 예정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정부는 강두태 보건복지부 2차관 등 대표단을 구성해서 모더나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더나 측은 8월에서 9월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 및 일정을 알려주겠다며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8월, 9월에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오늘부터 지급됐다면서요? 네, 희망회복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을 나눠서 신청 문자를 발송했고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문자를 이렇게 다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요.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또 추후에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 4천여 명, 영업제한 업종 56만 7천여 명, 경영위기 업종 63만 3천여 명이고 총 대상자는 178만 명이고요. 일단 133만 4천여 명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4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철수했다고요? 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교민 한 명이 오늘 아침에 아프간 수도 카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을 떠났고요. 중동 제3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아프간에 남아있는 한국 국적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아프간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별 탈 없이 아프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성 인권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큰 걱정입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결국 취소하기로 했어요? 네, 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가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내일 예정된 토론회를 취소하고 그 대신 25일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뭐 비전 발표회라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미뤄서 하기로 했네요?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26일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서병수 대선 경선관리위원장 등 다중분열 양상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사고가 또 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불만을 말했고 그러면서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원희룡 지사도 뭐 이 말을 또 긍정했어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고 겪을수록 이준석 대표가 자아도취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 이거 대표가 지금 자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게시글에다 좋아요 이렇게 눌렀다면서요? 네, 정준규 전 바른미래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유승민과 홍준표는 윤석열을 향한 내부 총질, 팀킬에만 몰두하고 이 저격조 마당쇠를 띄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라는 비난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후 취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페북 계정에서 이렇게 누른 건가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페북 계정에서 눌렀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본인이 아닌 이 페이스북 관리자가 누른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관리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줄 알고 좋아요를 눌렀다가 윤석열 전 총장 계정인 것을 확인하고 철회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이준석, 윤석열 간의 좀 갈등은 계속 깊어집니다. 내용 이게 찾아들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혼동했나요? 네,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윤석열 후보 측이 용산구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7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를 찾았는데요. 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이었는데 정작 글에는 윤봉길 의사의 깊은 뜻을 담은 술 한 잔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유명한 말씀도 함께 게시글에 적었었는데요. 네. 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게시물 속 사진을 수정했고요. SNS를 담당하는 실무팀이 올린 게시물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SNS 담당 관계자도 윤봉길 의사의 영정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안중근 의사 영정 사진을 올렸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 생겨 송구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윤봉길 의사도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오해가 계속 생기네요. 계속. 네. 이런 사건이 계속 납니다. 홍준표 의원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또 현 정권은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라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결점 후보 홍준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본인이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면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 추진, 그리고 공공부문의 이 쿼터 아파트, 그러니까 4분의 1값 아파트 정책, 노동 유연성, 그리고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폐지, 공수처 폐지, 모병제 전환, KBS, MBC 민영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여러 공약을 쏟아내고요.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한테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후에 김영우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국내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르고요. 오늘 떠나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국내에 방문한 첫 해외 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24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에게 1급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훈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 계속 논란이 컸는데요. 그 숨진 3세 여아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라고 봤습니다. 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 법원이 친모 40대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모친이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가버렸고 아이가 홀로 남아 집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런데 아이를 발견해 신고한 친할머니가 알고 보니 친모였던 걸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예. 이 법원은 성모 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친딸이 딸 아이를 출산한 후 산부인과에 침입해서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가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증거나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이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만 이 몇 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임이 분명해진 상황이어서 바꿔치기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그 아이의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내려갑니까? 확실합니까? 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 용역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개선안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개선안이든 이 수수료율 상한을 현재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력 하나는 그 9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이상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이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50등 가격이 10억 2,500만 원인데요. 부동산 수수료가 이 경우 900만 원에 이르지만 이 안이 적용될 경우 550만 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 중개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돼서요. 6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수수료가 현재 480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조금 합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긴급 원포인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900년 이후 출생자에겐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을 한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원웅 광복회장 두 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네, 김용남 의원님. 예. 1900년 이후에 출생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였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910년 전후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될 때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고위 관료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친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니면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1910년 이후에
일본의 그 식민 지배 체제 정착에 앞장섰던 그게 일본계 경찰이 됐던 군인이 됐던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역사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법적 판단의 그 적용 대상이 되죠. 친일파 재산 환수 재판이 지금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일본에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친일파죠. 근데 적어도 1910년 이후 아니면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 1900년 이후 출생한 분들은 사실은 특히나 191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태어날 때 이미 본인이 기억하거나 경험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1910년 식민지배 체제 이후에 태어나서 교육과정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어떤 군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까지 다 친일의 범위로 삼아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학적인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면 사실은 2021년 지금 현재도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비하적인 역사관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웅 광국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김영남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느낀 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일 문제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네. 우리 사회가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이게 참 굉장히 비정상적인 나라거든요. 네. 저는 같은 시대 1900년이 됐든 1910년이 됐든 간에 이후가에 태어났든 간에 같은 시대에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광복군들이 우리가 지금 한 700명 정도 이상 정도 700명 남짓된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광복군으로서의 공적을 인정을 받고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광복군들이 바로 태어난 데가 1910년서부터 20년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시대에 태어난, 예를 들면은 박정희나 백선엽이나 또 하춘락이라고 일제 고문 귀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삶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1910년도 191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의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2천만, 3천만 우리 동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일파라고 얘기할 때는 또 우리 국가에서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한 사람들은 그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그다음 그 중에서 굉장히 그 성향이 아주 좀 악질적이고 아주 일제에 적극적으로 빌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조금 아까 말했던 박정희나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펄펄 뛰는,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조선일보는 일제 때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이런 사설을 쓰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충성이라는 글자 갖고도 모자라서 극충, 극성,
이런 새로운 단어까지 하면서 충성하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봉길 이사가 목숨을 걸고 상해 홍보원도 폭탄을 던졌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의 기사는 흉악한 사람, 흉악한 놈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빨갱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그런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 큰 빌딩 위에다가 거기에 그렇게 간판을 올리고 있는 걸 볼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저 김용남 의원님.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친일을 얘기하면 그렇게 발끈하고 네네. 그렇게 펄펄 뛰고 그래요. 네, 회장. 이런 사들이 그대로 놔줘야 되느냐. 예. 이런 나라를 그대로 놔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 김용남 의원께 또 묻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 행적으로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쯤 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의 그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광복하기 바로 전해인 1944년 정도에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하기 1년 전쯤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관학교를 들어간 거를 친일 행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런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가 한 1920년생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광복 당시에 농업계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1940년 그 제2차 세계대전 마렵에 일본 정부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양곡 수탈이 가장 심해질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전임자 담당자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부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가고 이제 와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조국을 잃은 땅에서 태어난 당시 청년들에 대한 그 청년들의 아픔에 대한 지금 기준에서의 너무나도 편의적인 비난이고 편의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나온 게 비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서울에 있던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친일파의 범위에 포함을 우리가 시켜야 되나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주변에는 그 국민의힘 주변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글쎄 제 주변에도 있고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사실은 명백한 친일파도 있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 아니면 사법적 비판이나 단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그럴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김원웅 회장께서는 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전부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건국 이후에 사이사이에 장면 내각도 있었고 최규하 정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과도기적인 그 정부였고 워낙 네. 기간도 짧았으니까 네. 김 회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진정한 비친일 정부가 들어선 거는 언제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원웅 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요 해당 후 사실 안타까운 게요. 미 군정이 들어서서 임시정부도 해체시키고 강제로 그리고 친일파들을 곳곳에 중요한 요직에 기용하고 그들이 바로 때문에 국민들이 정한 것이 대구 10월 항쟁이나 또 제주 4.3 항쟁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그 국민들이 아주 거센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일제시대 때 면서기를 했다든지 면장을 했다든지 또는 뭐 학교 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거 갖고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제교서 때 일제시에 학교 교사, 삼학교를 나와서 학교 교사직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제도상으로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면제됐어요. 예.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에 일본군에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본군에 자원해서 입대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입대할 때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1939년 3월 31일 날에 만주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철서 군관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 훈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미담 기사 같은 게 실려 있어요. 그 미담 기사에는 조선의 경상북도 문경에 서부 공립소학교의 훈도인 박정희 군이 열렬한 군관 지원 편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같이 그 편지 안에 봉투에 넣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손가락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피를 틀어서 혈서로 한 글이 있습니다. 그 혈서에는 조국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견마지로로 풍성하겠다. 견마지로라는 말이 뭡니까? 개처럼 풍성하겠다. 대견자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는 저는 학교 교사를 하고 삼학교를 나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 학교 교사라면서 그 당시에 생계도 문제였고 아무것도 문제였는데 더 출세하겠다고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군에 들어가겠다고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겠다고 그런 혈서까지 쓰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정희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상이죠. 자,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친일 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예, 지금 그 해방 전해에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그 초임 장교하고 또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그 농업계장하고 왜 친일 기준에서 달라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느냐 하면 박정희 정부를 만약에 김원웅 회장님처럼 친일 정부로 규정하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 있어서 비친일 정부는 글쎄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건너뛰고 1981년도에 출범한 전두환 제5공화국 정부부터라는 말씀 같아요. 근데 김 회장님께서 아무리 그 5공화국 때 민정당 당 간부 출신이지만 너무 편향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광복 76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만든 자의적인 기준으로 친일파를 규정하고 그 정부를 친일 정부를 규정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역사관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또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극복하는 그 길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기반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한 가지 불만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소에 반일 외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꼭 김원웅 회장님을 제가 지명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보면 꼭 차는 렉서스 타시면서 아이, 일본 참. 도쿄에 아파트 사시고 자, 일본 김원웅 항공 회 주식에 투자하시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김원웅 회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김원웅. 예. 네. 김 회장님 말씀이 아니라고. 네, 제가 알겠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웅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독일이 검찰이 나치하에서 경비를 지낸, 주의 같은 그 경비를 지낸 100세 노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 검찰이 자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응징하는 것이 인류 문명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7.1 청산할 때도 또 하나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 올림픽을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도쿄 올림픽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IOC에서 나치 백인 학살의 상징인 나치 깃발은 그 안에 허용을 안 한다. 네. 근데 아시아인을 학살한 일장 우길기는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걸 가지고 그 내부가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친일청산 같은 거 이렇게 트릿하게 하고 또 거꾸로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우리 사회 기득권이 상층부에 버티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이걸 청산하지 않고 IOC나 이런 데서 어떻게 큰소리를 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자학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전 세계 192여 개의 유엔 가입국 중에서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저는 친일 청산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자학이 아닙니다. 김영남 의원님. 절대로 네네. 자학이 아닙니다. 친일 행적을 다 덮고 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그런 의미는 네.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요거 네. 다음 기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런 네. 기회가 있었으면 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친일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여론, 슬프기까지 하는데요. 미래는 우리 국민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어지길 빕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저녁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퇴근하실 때 우산은 꼭 챙기시고요. 현재 도로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무안 1터널 부근에서는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입니다. 남양양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주로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시작됐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남사에서 오산분기점까지는 6km 구간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판교 분기점,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역시 밀리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이것 상점이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복귀한 탈레반이 과거처럼 여성에게 이것을 입도록 강요할 거란 분위기가 번지자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는 전통 복장으로 눈만 드러내는 니캅, 머리카락만 가리는 히잡에 비해 가장 보수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복장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부르카, 2번 두루마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부르카, 2번 두루마기.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복잡한 걸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도 국민의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다시 국회가 또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데요. 원래 시끄러웠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더 시끄럽습니다. 뭐 네거티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대표하고 후보하고 1등 후보하고 지금 물론 지지율 1등 후보입니다.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최영도 의원님. 예, 그래서 참 저희 지지자들 저희 저 지역에서도 그러고 또 저를 아는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자 전화를 많이 해오십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예, 아니 지금 온 힘을 합쳐야 정권 교체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들 내부에서 하면 되느냐 걱정이 많은데 일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좀 걱정을 끼친 측면이 있고 저희가 예. 또 일부는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말로서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태가 지속되면은 결코 우리 당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잦아든다고 최영도 의원님께서 이건 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번 나오실 때마다 폭탄이 하나씩 펑펑 터지는데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한테 통화하면서 윤석열 후보 금방 정리된다. 이 정도면 이 얘기가 나왔고 밖으로 나왔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마도 서로 특히 이 듣는 사람이 오해한 것 아닌가 저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걱정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너무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총장과의 관계는 곧 정리됩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당 대표가 좋을 게 뭐 있으며 그리고 지금 1등 주자를 그렇게 깔아앉혀서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 문맥상 맞지 않은 이야기고 아무래도 조금 윤 총장과의 관계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문자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당대표가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당대표 리스크다. 이러면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정치 감각도 탁월하고요. 이제 상황 판단을 잘 하는 분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경선 국면에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본선이 있을 때 후보가 검증을 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의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책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위기 국면이 낮은 단계의 위기 국면인데 더 높은 위기 단계에서 실력과 내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준석 대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당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내부 갈등을 잡고 실질적인 어떤 회복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힘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정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 정리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회복에 정리일 수 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 또 같아요. 하나 이제 제가 제 해석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치 입문을 한 이후에 정책 내공과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내부의 평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야 이거 이 실력 갖고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언의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쪽으로 해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런 녹취 파일, 녹취록 이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페이스북으로 어제 오전에
어제 낮에 해명을 했죠. 제가 그런 정체불명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자에 이제 윤석열 후보랑 막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그런 내용을 6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에게 뭐 취재가 들어오고 해서 그걸 설명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뒤에 그게 무슨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런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또는 이런 식의 대화 내용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들었다는 정체불명의 정보지에 지목된 언론사 기자가 직접 전화를 와서 사실 본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해가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근데 원희룡 지사가 그걸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금방 정리된다.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두 분이 한 통한 내용이니까 그 두 분이 이제 제가 요 얘기는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 원희룡 지사나 이준석 대표나 그런 식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요 얘기 하나만 하게 하죠. 네네. 저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원희룡 지사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쭉 공부했을 때 뭐였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던 딕 모리스라는 정치적 책략가가 있어요. 전략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대중이 싫어하는 지도자에 대한 것을 딱 세 가지를 들어요. 뭐냐면 분열주의자, 극단주의자, 무능력주의자인데 첫 번째 싫어하는 단계에서 어디서 출발하냐 했을 경우에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모든 거에 분열적 요소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윤석열 후보의 능력이 이거 제대로 검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민주당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또 그걸 좋아할 만한 토양에서 자꾸 그걸 양산하는 또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양산을 하도록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만들어주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뭐 당 중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저 같은 초선들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후보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당 대표 쪽에도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과열되는 경향은 네.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로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진급 초선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더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근데 결국 18일 토론회는 취소됐어요. 예, 이거 예. 당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위신이 지금 계속.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당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분이 4분,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분이 6명, 또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출마 선언하신 분까지 포함한 한 30명이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유명한 분들만 알고 있지만 네. 또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중에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조금 우리 당 경선 준비도 당 경선 준비도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걸 막상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수많은 분들을 어떤 분은 하라고 무슨 아직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비 경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원래 18일 하려고 했던 것은 형식을 취소하고 뭡니까 8월 말에 네. 말쯤에 이제 각 후보들이 비전 발표하러? 비전 발표하는 그런 아니 방식으로. 그거는 예전에 정당에서 토론자 했을 때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라든가 당 지지율을 5%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만들면 되는 건데 아직 안 예를 들어서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규칙을 만들어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상위 3% 이상은 토론자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정을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규정을 지금 볼 만들고 때는 해야죠. 예. 그런 규정도 지금 일단 미비한 것 같고 거기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렇지만 그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후보를 하면 6명이 됐든 몇 명이든 그걸 가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토론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자, 저희가 근데 차근차근 할 겁니다. 최가박당에서 여당과 야당을 다루는데 주로 여당 얘기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네거티브나 명락대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윤석열의 설화, 최재형의 실수 그러면서 야당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 특별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미국 통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두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선에 이런 네거티브일지라도 야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야당한테 유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장 유명한 지표는 구글 같은 데서 빅데이터 돌리죠. 돌리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회자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트럼프 이제 대선 때.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니까 걱정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또 말씀을 또 갑자기 많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신 분은 비판하고 싶은 대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란 버전인데 그런데 저는 뭐 두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 두 예비 후보들한테도 대통령 후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저도 오바마 미국 대선 이야기 하셨으니까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때 내가 취재를 다 해봤거든요. 모든 그 연설장을 다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딱 준비된 발언만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선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저걸 하게 되면은 두 후보 진영에서도 조금 정선된 언어로서 제한된 메시지를 내는. 지금 2016년도 미국 대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양자 대결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 인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실언이 됐든 뭐 어떤 반복적인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버즈량을 통해서 확대돼서 인지도가 있지만 당시 그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호감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힐러리 클린턴이 호감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러스트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대 정신을 발현하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았고 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그 당시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 전망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됐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거고 지금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언이 비호감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와 호감도인데 두 척도인데 비호감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는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현이 화제가 돼가지고 회제가 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민주당에 이제 말하자면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이제 줄어들 거고 호감도 비호감도 이야기하시는 최근에 호감도 비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감도 비호감도를 따져보니 우리 당 후보의 호감도가 더 좋았다 이런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습니까? 하나만? 아니 그런 조사를 잘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뭘 했냐면은 아니, 제가 민주당 내에 경선격파로 형수 욕설 뭐 또 지역 문제 무슨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보도였죠. 자, 민주당 얘기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명락이 또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교익 씨를 두고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글쎄요, 그 이낙연 후보 그랬나요?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를 하지 말고 경기 맛집 공사로 하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뭐 황교익 씨 뭐 참 평론가이고 한데 그 적임자를 떠나서 하필이면 이분이 형수 욕설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그 이제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자기가 공공한 거기 문제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해서 그걸 옹호해 줬다고 쓸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그럼 인사를 그렇게 할 거냐. 경기관광공사도 꽤 큰 기관일 텐데 경기도 내에서만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쟁점인데 그 최근에 저는 보니까 민주당의 그 경선 이게 토론이 뭐 그런 황교익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끝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힘들고 그건 이재명 지사로서 빨리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은 그런 욕설을 지금 저걸 낮추려고 그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두둔한 사람을 쓴다는 건 또 다른 불씨 소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박성준 의원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우리가 인선이라고 할까 이제 덕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황교익 씨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때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그 전문가들 얘기할 때 내용을 보면은 이 맛을 통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녹아내린 걸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8237님도 황교익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경력을 보면 뭐 홍보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요.
또 책도 많이 쓰셨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아까 TV 토론 같은 경우 실력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하나의 어떤 장을 만드는 게 대부분 TV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황교익 씨가 그 정도 내공을 발휘했다라는 걸 보면은 대중 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정책 대안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검증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죠. 뭐. 네, 이 정도 얘기할까요? 검증이 됐다는데요. 네. 근데 좀 웃으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나는 이재명 지사 후보 진영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 그냥 조실대로 하면 되고 네.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는 말로 지금 잠잠해 가던 형수 욕설 부분이 다시 날까봐 저 걱정이고요. 근데 오히려 난 민주당에서 좀 긍정적인 대목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이거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서도 좋다 해보자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한번 분명히 걸러져야 할 대목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 보따리인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네. 언론중재법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최가박등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살 근수와 1살 터울의 동생은 더 이상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6년. 근수와 동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할머니뿐입니다.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까지 아픈 할머니. 손자들이 커갈수록 필요한 건 점점 늘어가는데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할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수는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서 재롱을 부립니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수. 근수네 가족들이 하루빨리 불안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강우량 37mm를 단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구름 많이 끼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돼 내일 새벽까지 다시 내일 낮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둥 번개에 동반하겠고요. 특히 내일까지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도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강우량을 보면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 최고 80mm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영남 10에서 60mm 정도 되겠습니다.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한편 동풍 영향으로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모레 낮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해안, 제주 쪽 20에서 70, 제주 산지와 동해안, 강원 산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서쪽이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305만 358명으로 전체 인구의 44.9%에 해당하며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1,021만 8,300회분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유, 초, 중, 고교 7,768곳 가운데 19.7%인 1,527곳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한 학교는 1,254곳, 원격 수업을 한 학교는 273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는 모두 2512곳의 학교 가운데 21.3%인 4,378곳이 개학했고, 이 중 등교 수업을 한 학교는 3,941곳, 원격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437곳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오늘 개최된 정상회담을 중요한 이정표, 역사의 날이라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야권 대선 주자들 대선 출마 선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경쟁자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강한 견제구가 강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최재형 캠프에서 허허허 웃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그 전에 뵀을 때는 우리가 국방 얘기하고 정치 얘기했는데 지금은 최재형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네. 자, 김영우가 선택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란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영우가 왜 최재형을 선택했나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을 만나보니까 저는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생각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네.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네. 이분은 만나뵈니까 정말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얘기를 잘 들어요? 네. 아주 경청하고. 저도 이제 12년 동안 국회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마 한 70% 이상은 자기 얘기할 거예요. 99%죠. 예.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남의 얘기 잘 듣고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신중한데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치 교체도 하실 분이다. 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우가 최재형의 좌장이 되면 많은 것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좌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심부름꾼이고요. 아유, 또. 그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공부는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미 공부가 돼 있으셔요. 준비가 돼 있으셔요. 그럼 겸손의 말입니까? 예, 그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그 공직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이라든지 우리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각 분야의 아주 작은 디테일한 그런 점은 모를 수가 있죠. 그런 예. 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율 역할을 잘 하겠다. 그 역할에는 내가 자신 있다. 라는 취지였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요. 너무 겸손한 것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이니까 굉장한 내공이 있는데 이분 이제 스타일이 네. 이제 판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질 않으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간에 이제 질문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정치인들은. 네. 다 아는 것처럼. 몰라도 둘러대잖아요. 네, 네. 아는 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 모든 삶을 다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환상 불러일으키고. 근데 그런 기존의 정치인의 그런 어떤 그 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죠. 그렇습니까? 아, 그 지도자,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좀 솔직해져야 된다,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고통이나 숙제가 있으면 그거를 함께 나눠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정치나 정책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 너무 정부 사이즈만 키워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기성 정치인들이 사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잘 안 지키잖아요. 네. 반성도 안 하잖아요. 네. 무능하지만 국민들께 사죄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다음 선거 때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영우 의원님 만나시면 애국가 부르자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 저는 애국가도 사실은 그 형수한테 쌍욕하는 그런 집안보다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집안이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것이 어떤 분들은 무슨 국가주의 무슨 전체주의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디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의 빚을 많이 졌고 그로 인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키워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울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만은 그 집에서는 그냥 그 행사입니다. 그냥 그 어떤 이게 무슨 군대 행사도 아니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행사일 뿐이에요. 그거를 탓해서는 안 되죠.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아, 그래요? 네.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드문 일입니다만은. 드물죠. 드문 일입니다만은 네. 그것이 잘못됐거나 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애국가 태극기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요. 네. 최재형의 그 학습, 최재형의 인품은 윤석열의 설화에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거기에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설화를 또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최재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 설화를 계속 일으키는데 최재형의 지지율은 거기서 답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설화를 일으키거나 막말을 하거나 희한한 일을 해야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그거를 천성적으로 못 하세요. 막말 못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절대 못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 비판하죠. 그거는 감사원장 할 때도 탈원전 정책을 정말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뚝심과 소신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성공하겠다. 라는 그 심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아, 그래요? 좁쌀만큼도 없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좀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의협 찾아가가지고 중국발 입국 차단했으면 코로나 악화 막을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나 또 국민의 삶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소신 발언인지 이게 어떤 발언인지 몰라도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해가 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K 방역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초기에
그런 그 입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정치를 했고 지금 많은 분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행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네. 예, 오히려 모든 국민들은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마치 국민들 정권만 잡으면 선거에서 이기면 마치 그 다음 날 국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해줄 것처럼 신흥 종교 스타일의 정치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신흥 종교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돈 뿌리면서 완전히 포퓰리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완전히 신흥 종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 왜 정부가 국민들 삶을 책임지지 않느냐라는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원래 국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정부는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복지제도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이래가지고 보고서까지 막 만드는데 책임도 또 못 졌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만 많이 뽑음으로 해가지고 사이즈만 커졌죠. 하지만 이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6677님께서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술술 나와야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물어보는데 지금 최 후보는 규제 개혁을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이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거죠.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은 100일 동안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또 계획되고 있는 규제를 전부 다 한번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재검토한다. 특히 지금 그럼 어떤 규제가 있느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도 못 잡고 집을 사게도 팔게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게 하는 또 재건축, 재개발 이거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규제들을 좀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관련 규제도 있고요. 규제는 뭐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일단 또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게 그렇죠. 또 근로시간 이런 것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규제를 해놓고 여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도 있는 거예요. 또 겨울에 많이 해야 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주간 단위로 52시간제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말은 안 되고요. 또 하나 코로나 방역도 정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점심은 4명이 먹어도 되고 저녁은 2명만 먹게 하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심과 저녁 구분해 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나요? 이것도 너무나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국민의 삶을 비과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옥죄는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규제 모라토리움 선언하겠다는 거죠. 최재형 후보 지금 코로나 시대고 아무래도 대선판에서 TV 토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재형 후보 TV 토론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이번 토론에 나오시려고 했습니까? 저희는 잘하든 잘못하든 나가려고 하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재형 우리 후보는 달변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지내봤습니다만 하지만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준비가 좀 돼 있고 그리고 아마 제대로 준비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정책적인 방향, 비전, 또 리더로서의 철학 이런 거를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형 캠프에서는 이번에 토론의 무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선 준비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너무나 조금은 좀 경솔했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사전에 충분히
토의도 되고 협의도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거 토론회 한다 아니면 정책 비전회 한다 또 경선 준비가 사실은 지금 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 자격도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비 후보 벌써 등록도 했고 네. 어떤 분들은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선 준비가 의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토론회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밀어붙인 거는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하고 얘기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캠프에서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보들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후보들은 값지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대의 그 큰 목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후보는 중간에 제껴진다라는 식의 발언 저는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고요. 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윤석열 최재형 배신자다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이 세고 명확하니까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김영우 실장도 그렇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냥 그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 말하는 그 내용보다는 네. 말의 내용보다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도 훌륭한 분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경력도 많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 정치를 쭉 해오시면서 또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옳은 경쟁을 해야죠. 네. 예. 최재형 후보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일단 국기와 그 애국가를 제일 사랑하는 후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후보가 안중근 의사하고 은봉길 의사를 좀 약간 헷갈린 거하고 이한열 열사 조형물 보고 부망쟁이라고 이렇게 했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저는 뭐 역사 의식, 역사 인식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정치를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벌어진 조금 해프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뭐 앞으로도 또 그런 그 어떤 실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 신중하면 좋겠죠. 최재형 캠프는 점잖게 갑니다. 네. 일단은 점잖게 갑니다. 이건 하나 물어볼게요. 네. 궁금했었는데 최재형 후보의 조부 증조부 친일 행위 논란.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참 대한민국 정치가 서글프죠. 증조부. 우리 주진우 앵커 증조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뭐 그 농부이셨기 때문에 그것만 알죠, 그냥. 그죠?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 증조부가 이제 일제 시대에 면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면장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친일이다라고 몰아세우는 이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참 수준 이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님, 조부님이 쓴 책도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네.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그 최재형 후보의 조부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얼만큼 일제 시대에 오히려 일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 마음 이런 게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증조부가 면장했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라고 하면 우리도 자꾸 얘기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 부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농업개장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일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기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최재형 후보의 그 조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건 맞습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는 누가 정하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정하나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은 사설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두 가지 어떤 잣대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사람은 인생 70, 80 살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증거부까지 들춰내가지고 친일파였다. 그것도 보니까 전부 의혹이고 가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고조부는 왜 들추지 않습니까? 왜 고조부는 들추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네. 우리 정치가 그렇게 거의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잘 살았고 면장이니까 친일파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됩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저 독립운동자 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할아버님은 이제 저거는 확실하죠. 그 춘천고보 다닐 때 동맹휴학했고 일본 교사에 맞서서 동맹휴학했고 제적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춘천고보 명예졸업장을 받았죠. 그거는 강원도 그 역사책인가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최재형 후보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공부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그 네. 매력을 발산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네. 좀 안 되네요. 어찌 하실 겁니까? 자, 뭐,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릴 것입니까? 그건 뭐 제 잘못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도 있는데 지금 우리 후보께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도 해주셨고 지금 네. 그리고 매일매일 진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네. 이런 시간 동안 더욱더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맞아.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나와 있는 대선 주자 다 불안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본선 경쟁력은 역시 최재형이라.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지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로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후보 중에 윤석열은 어려워. 홍준표, 유승민이 윤석열을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전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학설을 네. 이 논리를 넘어설 비책이 있습니까? 네. 김영우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세 분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얽힌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훌륭한 후보입니다만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아닌 게 아니라 있고 네. 홍준표, 유승민 정치적인 경력이 굉장히 좋죠. 정치적인 경력이 꽤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또 평가를 한번 받았던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대선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때 출마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거는 이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또 떠나서 지금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더욱더 근접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최재형 후보가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그럼요.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캠프에 프레스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거의 매일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부상 어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 김영우 전 의원 만나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언제적 사건인데 이제 재판 시작됐어요. 네. 언제적 사건인데. 네, 2년 전에 시작되었고요.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기소가 돼서 재판이 처음 시작된 건데. 그렇죠. 소속 가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를 무마시켰다. 이 관련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혐의가 보복 협박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네. 여기 멤버였던 BI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말은 이러한데 이번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밝힌 바입니다. 예, 어땠어요? 너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했네요. 네, 심지어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검찰, 경찰을 모두 주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대방한테 말을 바꾸라고 협박을 한 거죠.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러면서 경찰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조서 하나 이런 거 아우 무섭네요. 무서워. 네, 이제 물론 양 전 대표 쪽에서는 공소 사실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를 만난 건 맞는데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어서 2년 전 사건이어서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좀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뜨거웠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로 기억을 되돌리시면 버닝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YG는요. 뜨거웠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긴 하죠. 예,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성매수, 마약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화는 되는데 수사가 되지 않고 거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승리 씨도 얼마 전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법정 구속됐었는데요. 예. 그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해 YG 그러니까 양현석 전 대표가 그 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협박 혐의는 실제 일어난 건 2016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을 당사자가 3년 후에 폭로했고 예. 그것이 이제 겨우 또 2년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A씨가 2016년 10월 달에 빅뱅 멤버 탑 자택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BI에게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인 LSD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마약 수사에서는 마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술들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단서인데 아무튼 그 마약으로 단속된 사람이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데 이게 뒤늦게 이 관련된 사실을 이 A씨가 내가 그 당시에 YG에게 협박받았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네. 그 당시가 또 양 전 대표가 굉장히 몰려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버닝썬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몰려있었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세금 탈루 의혹, 성접대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A씨의 공익신고서가 접수되자 결과적으로 당시에 YG 수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무수한 의혹들 중에 하나씩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제 한두 개씩 정리되고 있어요. 승리 씨 문제도 얼마 전에 정리됐죠? 네, 이제 겨우 1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2일에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떤 혐의였어요? 네, 혐의가 9개나 됐는데 9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개 모두요? 네, 그 대표적인 혐의로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련된 특별법, 그러니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있고, 네. 그리고는 횡령, 식품위반법 위반, 그리고 특수폭행 교사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사요? 아유, 무섭네요. 버닝썬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네. 승리 씨는 재판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모두 부인했었는데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재판부는 이번에 승리 씨가 재판 과정에서 한 거짓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알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 카카오톡 단체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눈길을 끈 적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단순 오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YG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어요, 사실. 경찰도 검찰도. 검찰에서 YG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걸 분명히 저도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자료들이 사라져요, 중간에.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취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자료들이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씩 뭐 전체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한두 개는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1315님께서 9개나 되는데 3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매매 알선, 막 상습 도박, 특수 폭행 교사인데 1심에서 3년입니다. 징역 3년. 이 양형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소위 가짜 수산업자에게 김무성 전 의원도 접대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무성 전 의원 이거 피해자인가 아니면 피의자인가 이렇게 계속 얘기도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친형이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또 그 사이에 벤츠 자동차를 무상으로 썼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피의자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이거 김영란법에 딱 걸리는 건데. 예,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양쪽 모두 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빌려줬는데 아무튼 빌려서 타기는 한 거 아닙니까? 네, 몇 번 썼다라고 하는데요. 네. 친형이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김무성 의원 쪽 주장인데요. 사건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해 4월 달 경북 포항을 김무성 전 대표 일행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때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벤츠 S560 2억 원 상당의 고가의 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차량을 쓰라고 넘겨줬다라고 하고요. 예. 그때 김 전 대표 쪽에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할 때 썼고 별도의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의심을 경찰 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국회의원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문자 내용이 있는데 네. 지난해 12월 달에 김무성 전 의원 쪽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차를 보내겠다, 몇 번 타진 않았지만 잘 탔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몇 번 타진 않았을지라도 그럼 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며칠 동안. 네, 그런 문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의원이 아닌 친형 쪽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형이 86억 원이나 최대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담보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피해 구제받은 게 4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를 안 보내고 그것도 담보로 잡아놨겠지. 왜 또 잘 썼으니 보낸다,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친형과 김무성 전 의원은 분리되어 있는 당연하죠. 것인데요. 지금 네.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 구제라. 아무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관련된 혐의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동아일보 쪽 보도에 따르면 박주영 국정원장과 가짜 수산업자가 주고받은 문자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고마워, 손자가 킹크랩 다 먹었다, 이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또 문자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관련된 선물 받았다라는 보도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 원장 쪽에서는 특별히 비싸다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혜숙님께서 담보물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하셔야지 왜 타고 다니시는지, 타고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말이 또 맞네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현직 뉴욕 주지사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정치적으로 9일 작년에였던가요? 코로나19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만 해도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뉴욕 지사가, 영웅으로 불리던 뉴욕 주지사가 바로. 네, 제가 몰락했습니다. 작년에 주진우 라이브 현장에서 미국에 있을 때 연결했을 때도 가장 기억나는 정치인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쿠오모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쿠오모 그때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죠.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말씀처럼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요. 네. 그런데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네. 뉴욕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임 발표한 것도 비판을 받더라고요. 네,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물러나는 것도 주정부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희생양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아직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게다가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 불쾌감을 준 데에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악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이후에 쿠오모 주지사가 어떤 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의회도 탄핵 조사 이어갈 것이라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쿠오모는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죠. 네, 그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요. 아들도 아마 CNN을 동생이죠. 아들은 아니고요. 쿠오모의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CNN 앵커입니다. 네. 크리스 쿠오모라고 해서 CNN 본 적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 얼굴 보면 저 사람 하실 텐데요. 그 동생과 그 형 쿠오모가 둘이서 설전을 벌여가지고 둘이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또. 네, 엄마 사랑을 누가 더 독차지하냐 이렇게 티카티카 하면서 형제와 가족의 그리고 정치인의 유머러스함까지 보여줘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해당 동생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대책회의에 동생 언론인이 참석했군요. 네, 그에 대해서는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언론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뉴욕 주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2주 후에 사퇴한다고 해서 24일부터 주지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부지사가 이어받는데 뉴욕주에선 최초로 여성 주지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부지사가 캐시 오컬이라고 여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2022년 12월까지 임기를 보궐로 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뉴욕 주지사 쿠오모 얘기로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65님께서 결이 다른 두 단발머리 두 분 모두 흥하십시오. 김은지 기자하고 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양양과 서울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강한 소나기와 비가 쏟아질 텐데요. 당분간은 대기가 불안정할 전망이니까요. 불시에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은 당분간 챙기셔야겠고요. 빗길 운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는 2km 구간 정체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6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역시 많습니다.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와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요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 어떻게 보내세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휴가는요? 휴가도 따로 없이 없었어요? 또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디 뭐 가기도 그렇고 계속 할 일도 많고. 요새 젊은 친구들 해수욕장 가자, 뭐 해변 가자, 계곡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있는 방에선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습니까? 근데 좀 일부 뭐 부산에 일이 있어서 종종 왔다 갔다 하는데 해수욕장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튼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머지 포인트에 관심이 엄청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다룬 걸 듣긴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머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이렇게 남일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2년 넘게 저렇게 돈을 끌어서 장사를 하게 해준 당국과 정권은 왜 여기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결국에는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폰지 다단계 영업인데 이걸 정부가 방치했고 금융당국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법을 찾아보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법을 찾아봐요? 예, 왜냐면은 이게 뭐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라든지 특히 당장 이제 피해를 받는 그 젊은 층들도 있다 보니까 뭐 돈이 없는 게 서럽다라든지 또 물렸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를 봤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큰 돈인데 굉장히 또 상처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이걸 권유했다가 가족들 사이에서 사기꾼이 됐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아유, 저런. 지금 또 머지 포인트 폭탄 돌리기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소진을 시켜서 그렇죠. 누군가한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뭐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겨우 버티는 자영업자들한테 어떻게 저런 게 할 짓이냐라든지 과연 저렇게 살고 싶을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머지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머지 포인트를 폭탄 돌리게 하는 사람들한테 또 화가 났군요. 예,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수 커뮤니티 반응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머지 입장에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뭐 환불 절차도 다 공지했는데 갑자기 폰지 사기 운운하면서 사무실로 몰려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나? 애초에 신뢰도 잃었고 다시 사려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폭탄 돌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카페나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뭐 최근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 자영업자한테 이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실제 사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데 이게 커뮤니티 대결 구도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혜수님께서 청년 아닌 우리 주부들도 큰 돈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머지 이 사태 빨리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 처벌보다 아무튼 피해자가 좀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처벌해야죠.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한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 마구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여야 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청년들한테 구애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먼저. 뭐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소득이 핵심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 장병 사회출발 자금, 정세균 전 총리나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미래 씨앗 통장 혹은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 등록금, 직업교육 훈련비, 뭐 창업 창직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혹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1억 원 한도 무이자 융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론 반응 볼까요? 일단은 대부분이 현금 지원보다 이게 약간 선심성이다. 그래서 미래 비전 있는 공약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김모 씨는 청년들이 필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책이다.
또 다른 청년을 진짜 위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허경영 씨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안정적인 미래라. 참 어렵기는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 어떻습니까? 왜 자꾸 현금을 이렇게 퍼주냐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현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세금을 남한테 그냥 주는 거다라는 인식이 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세금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으로 매표 자라나 대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매표, 이렇게 복지 공약을 세금이다, 매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 계속 프레임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이거를 또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정치권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표 자라나 대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군요.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지금 2030 세대들의 백신 예약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백신 예약률이 높지 않아요. 걱정이에요. 그 부작용에 대한 여론 때문에 이게 좀 망설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일단 그 백신을 원래는 맞으려고 했었는데 그 백신 후유증이 꽤 무섭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실제 사례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거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도 못 맞겠다. 그래서 뭐 그런 반응도 있고, 특히 정부가 백신 부작용 책임을 지면 맞아볼까 했는데 뭐 배째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백신 강요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뭐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예약은 했고 맞긴 맞아야 되는데 불안한 게 사실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리면 쉽게 낫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맞겠다. 이런 의견이 많다면서요. 청년 커뮤니티 반응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맞겠다 안 맞겠다는 의견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안 맞는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맞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왜요? 결국에는 이 2030 코로나 변이 사망자는 기저질환인데 그마저도 거의 없고 대부분 걸리면 다 낫는다. 근데 백신 맞고 부작용 당첨되면 이게 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이득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논리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요, 청년 커뮤니티에서. 예, 그리고 이게 언론이라든지 커뮤니티나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다 보면 이걸 있는 그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안 맞겠다라는 반응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았다. 왜냐하면 이게 꼭 개인의 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엔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몸소 맞았다. 뭐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 비판적인 반응도 좀 있죠? 예, 2030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보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백신 도입 안에서 해외처럼 마스크 못 벗는다고 정부를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욕하면서 안 맞는 건 뭐냐? 안 맞아도 상관 안 하는데 남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안 맞고 돌아다니다 걸린 사람은 자비로 치료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백신 안 맞고 돌아다니다 걸린 사람은 자비로 치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백신 예약을 주저하는 젊은층, 이런 얘기에 대해선 없어서 못 맞는 걸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안 맞는 건 자유지만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뭔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이런 여론을 또 많이 조성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백신 예약을 주저하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많죠? 그렇습니다. 네. 백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신청 다 했습니다. 신청했어요? 네. 네, 신청. 그러면 빨리 맞아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도 빨리 맞고 이렇게 코로나에서 조금 더 안전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금방 오를 거예요. 청년들도 대다수는 빨리 맞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백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이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렇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 대로 끌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주위 실제 사례들도 많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언론 따라가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가 일부 보입니다. 네. 1521님께서 금융감독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이 머지 포인트를 알 리가 없지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서민들이 주 피해자니까요. 그렇게 의견 보내셨고요. 5327님께서는 금융감독원은 시내 직장입니다. 각종 대형 사건 보도돼야 알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깝죠. 네. 서민들은 피해가 발생해야, 그리고 언론에 나와야 이렇게 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감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기관 아닙니까? 시내 직장,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조금 더 금융감독원의 분발을 좀 촉구해 봅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아프간 소녀의 눈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조금씩 나아졌던 여성 인권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0대 아프가니스탄 소녀가 이런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면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와 동행 없이는 외출할 수도 없고요.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나 미혼 여성은 13세 이상 여자들 모두 그냥 탈레반 조직원들과 강제로 결혼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수도 카불에서 매일 부르카,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어야 되는 그 전통 복장의 가격이 10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 부르카 없이는 밖에 못 나간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특정 여성을 간통했다고 지목하기만 해도 탈레반들은 돌로 때려 죽이게 하는 사형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됩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이미 탈출했습니다. 차에 돈을 싣고 도피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아서 공항 활주로에 버리고 갔다고도 하는데, 그런데도 여성 장관은 아프간 사무실을 지켰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아무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무사하기를 빕니다. 아프간의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 교민 23명 입원실 내준 인도네시아 병원의 한식 도시락.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폭증해서 입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한인 교민 20여 명을 좀 한인 확진자용 병실을 특별히 별도로 확보해서 제공한 병원이 있습니다. 야르시 병원이라고 하는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은혜를 보면 또 보답하지 않습니까? 대사관과 한식당 사장들도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병원에 도시락 폭탄은 폭탄 아닙니다. 폭탄 아니고 도시락을 막 1,000개도 넘는 도시락을 이렇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푹 빠졌다고 하는 뉴스인데, 인도네시아는 6월부터 한인 감염자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0명 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푼 야르시 병원 관계자들한테 도시락을, 한국 도시락, 한식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식에 맛들이면 계속 더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쌀밥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뭘까요? 부르카였습니다. 부르카. 3353님 1번 부르카, 잘못된 율법을 대표하는 부르카,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더 팔린다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프간의 평화를 빌면서 저는